여러분, 지금 당장 일본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설마 그 평화로운 나라가, 그 경제 대국이 설마 그러겠냐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잔인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돈이 없어지면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비상구는 언제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엔저 현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짊어진 빚의 이자가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 그들이 쌓아 올린 국채라는 성벽이 60%나 폭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일본이 내부의 폭발을 막기 위해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만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임진왜란도 2차 세계대전도 모두 일본 내부에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 파탄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 해결하려다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고도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터신조 엔의 빚더미에 올라탄 일본이 왜 다시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은 15년 넘게 이어온 저금리 정책의 대가를 피로 치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지금 일본 열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하는지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15년 경력의 전문가 시선으로 일본의 경제적 자멸과 그 뒤에 숨겨진 전쟁의 메커니즘을 현미경처럼 아주 세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은 국채 돌려막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폰지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 첫 번째 친구의 빚과 이자를 갚습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 두 번째 빚을 갚죠. 이 짓을 무려 30년 동안 해온 게 바로 일본 정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금리가 0%였기 때문에 이 빚잔치가 가능했습니다. 이자가 없으니 빚이 아무리 많아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단 1%만 올려도 일본 정부가 매년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은 수십조 엔 단위로 폭등합니다. 일본의 1년 세수, 즉 국민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오로지 빚 이자를 갚는 데만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나라를 운영할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고 도로를 고칠 돈도 없고 복지에 쓸 돈도 사라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일본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니까 괜찮지 않냐고요? 그게 바로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는 순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일본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 국채 가격이 60% 이상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연일 내뱉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건 일본이라는 국가의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면 일본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가가 망하는 걸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분노와 절망을 어딘가로 쏟아낼 것인가? 역사적으로 일본은 항상 후자를 선택해왔습니다. 내부의 모순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그들은 항상 외부의 적을 만들었습니다. 400여 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고 100년 전 군국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임진왜란을 단순히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야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처참한 일본 내부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전국시대를 거치며 비대해진 무사 계급의 불만을 잠재울 땅과 보상이 필요했고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전쟁으로 소모시켜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의 일본 국채 위기는 그때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명적입니다. 60%의 국채 폭락은 일본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이고 굶주린 민심은 누군가를 탓하려 들 겁니다. 그때 일본의 지도부가 가리킬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이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단순히 군국주의 광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광기를 만들어낸 진짜 괴물은 바로 경제 파탄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 일본은 지금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았고 농촌은 굶주림에 허덕였으며 정부의 빚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고 있었죠. 당시 일본 정부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무제한 돈 찍어내기와 군비 확장이었습니다. 당시 대장상이었던 다카하시 고레키오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고 국채를 찍어 군대에 돈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죠.
군수 공장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번 고삐가 풀린 군부의 예산 요구는 멈출 줄 몰랐고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일본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군부는 그 분노의 화살을 외부의 적과 영토 확장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주사변이고 중일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지금 일본의 행보가 그때와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은 유례없는 엔저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위비 2배 증액입니다. 향후 5년간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이 넘는 돈을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데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나라 빚이 GDP의 260%가 넘고 국민들은 고물가에 허덕이는데 그 와중에 수조 원짜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백 발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깎으면서 무기 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국 또 빚입니다. 개온설 국채도 모자라 이제는 전쟁 준비를 위한 방위 국채까지 발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국채의 60% 폭락 시나리오와 방위비 증액의 상관관계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빚 이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일본 정부가 보유한 막대한 국채 가치가 종이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채 가격이 60% 폭락하면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줄도산하게 됩니다. 일본 국민들의 예금은 공중분해되고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상황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자신들을 향해 칼날로 돌아오는 시점이죠. 이때 그들이 역사적으로 써왔던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외부의 적 때문이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 땅을 차지해야 한다. 는 논리가 먹혀들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방역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선제 타격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평화헌법 뒤에 숨어있던 이빨을 완전히 드러낸 겁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 나라가 무기를 사모으고 전쟁 규범을 바꾼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닙니다. 내부의 경제적 붕괴가 가져올 폭동과 정권 전복을 막기 위한 처절한 발악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설마 진짜 전쟁을 하겠어?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경제적 자멸이라는 외통수에 걸린 국가는 생존을 위해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일본의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 이제 역사 속의 무서운 평행이론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임진왜란은 단순히 일본의 야욕구로만 설명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일본이 처한 부채 위기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했을 때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상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만 해온 무사들은 히데요시 밑으로 들어오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면 그 공로에 맞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막상 통일을 하고 나니 줄 수 있는 땅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일본 열도의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을 세운 부하들은 넘쳐났고 그들이 요구하는 보상의 크기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정부의 상황과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지와 연금, 그리고 경제적 안정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국가에 세금을 냈고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사실상 자신들의 노후 자금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킬 돈이 없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고 국채 가격이 60% 폭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건 국민들에게 줄 땅이 사라졌다는 뜻과 같습니다. 당시 히데요시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일본 안에 줄 땅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서 뺏어 오자는 것이었죠. 내부의 불만 세력, 즉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무사들의 총구를 조선과 명나라로 돌려버린 겁니다. 전쟁터에서 죽으면 보상을 안 줘도 되니 이득이고 만약 이겨서 땅을 뺏으면 그 땅을 나누어주면 되니 이득이라는 아주 잔인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방위비를 사상 최대로 늘리며 군사 대국화를 서두르는 이유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무너져서 국민들이 굶주리기 시작하면 화살은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무능한 정부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때 정부가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바다 건너에 있다고 외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애국심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경제적 고통은 인내의 대상이 되고 반대 목소리는 반역으로 몰리게 됩니다. 일본 국채가 60% 폭락하며 경제가 마비되는 순간 일본 지도부가 꺼내들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국가 비상사태와 전쟁 준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여론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경제는 나빠지는데 오히려 강한 일본을 외치는 우익 목소리는 커지고 있죠. 이는 전형적인 내정 파탄의 외부화 징조입니다. 400년 전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결정했을 때도 일본 내부는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통일은 했지만 경제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고 지방 영주들의 불만은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히데요시는 그 폭탄을 조선이라는 땅에 던져버린 겁니다. 지금 일본의 국채 1000조에는 현대판 무사들의 불만입니다. 이 거대한 빚의 폭탄이 터져서 국채 가격이 60% 폭락하는 순간 일본 사회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불사하는 긴장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의 경제 위기를 단순히 남의 나라 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의 파산은 곧 우리의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단순히 무기만 사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나둘씩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단계별 전략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칼날을 갈고 있는지 그 법적이고 제도적인 전쟁 설계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죠.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헌법은 사실상 이름만 남은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헌법을 무력화시키려 안달이 나 있을까요? 그 답은 역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방역 능력이라는 아주 교묘한 용어를 공식화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할 징후만 보여도 먼저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상 선제 공격권을 갖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비더미에 앉아있는 나라가 왜 이런 공격적인 권리가 필요할까요? 국채 가격이 60% 폭락하고 엔화 가치가 바닥을 치는 경제적 디데이가 오면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거대한 사건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방역 능력은 아주 훌륭한 명분이 됩니다. 국가위기 상황이니 모든 자원을 군사력에 집중하겠다는 논리로 계엄령에 준하는 통제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시뮬레이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일본 국채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죠. 금리가 급등하고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일본의 시중 은행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은행이 들고 있던 국채 가치가 증발하니 여러분이 맡긴 예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집니다. 일본 전역의 ATM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고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편의점 매대는 비어가고 사람들은 휴지 조각이 된 엔화를 던지며 정부로 몰려듭니다. 이때 일본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시 체제 전환입니다. 경제 붕괴로 인한 폭동을 안보 위협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외부 세력의 경제 침탈과 안보 위협 때문이다 라고 선동하며 미리 사놓은 수천 발의 미사일과 첨단 무기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군비를 증액하느라 텅 빈 국고를 채우기 위해 혹은 빚을 탕감받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방위비를 증액하면서 방위력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상대방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국채를 돌려막는 나라가 이런 고가의 공격용 무기를 사 모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제적 파산이 확정되는 순간 그 파산을 전쟁이라는 더 큰 혼란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억측이 아닙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일본은 경제적 한계에 부딪히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걸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도 일본의 채무 비율은 지금처럼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 모든 빚을 리스하려 했던 역사가 지금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국채의 60% 폭락이라는 경제적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그들은 이미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쳐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점은 일본 내부에서 이런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고프고 삶이 팍팍해지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강한 지도자, 나를 대신해 분노해줄 대상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그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시 강해져야 여러분의 삶이 나아진다는 거짓 약속으로 국채 위기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폭주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 붕괴가 전 세계 경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까요? 이 시나리오는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갑, 우리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이 거대한 폭풍이 일본이라는 섬나라를 넘어 전 세계,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블랙스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대한 재앙을 뜻하죠. 일본 국채 60% 폭락과 그로 인한 군사적 폭주는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블랙스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일본의 돈이 안 퍼져 있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낮은 금리에 일본 돈을 빌려 전 세계 주식, 부동산, 채권에 투자했던 수천 조 원의 자금이 일본 국채 위기로 금리가 치솟는 순간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동시에 무너지는 글로벌 멜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직접적이고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경제적 자멸이 가져올 한반도 안보 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본 지도부가 국채 폭락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선택할 가장 쉬운 먹잇감은 어디일까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역사적 감정이 얽혀 있으며 영토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곳, 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며 사들인 미사일들의 사정권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반격 능력의 대상이 반드시 먼 나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도발하거나 동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일본 내부의 결집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하거든요. 국채 가격이 60% 폭락하고 일본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일본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와의 갈등을 전쟁 수준으로 격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위기가 극심해지면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는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잃어버린 30년에 이어 국가 부도라는 절망을 겪게 될 것이고 우익 정치인들은 그 절망의 에너지를 한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치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진 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이며 저 앞바다의 자원을 확보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식의 선동이 먹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 마찰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사실상 폐기하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한 상태에서 경제가 붕괴한다는 것은 제어 장치가 고장난 탱크가 폭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국채의 60% 폭락은 그 탱크의 엔진에 불을 붙이는 격이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일본발 금융위기를 방어해야 하고 군사적으로는 코너에 몰린 일본의 도발을 막아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이중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점은 일본이 이미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나 첨단 소재 분야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만약 일본이 전쟁 준비를 명분으로 핵심 소재의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경제 보복을 군사적 행동과 결합한다면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의 도공들과 기술자들을 약탈해 갔던 것처럼 현대판 기술 약탈과 경제 침탈이 총칼 대신 수출 규제와 금융 봉쇄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일본이 무너지는 그 D-Day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일본의 국채 폭락이 시작되고 그들이 총구를 밖으로 돌리려는 찰나,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지킬 힘과 지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적 지표와 역사의 평행 이론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폭발의 기폭제가 될 진짜 문제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본이라는 국가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인구 절벽과 초고령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본 국채 천천조 엔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일본의 노인들입니다. 일본 국채의 90% 이상은 일본 국내에서 소화됩니다. 일본 국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예금과 연기금이 국채를 사들여 정부의 빚잔치를 뒷받침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노인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저축해둔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국민들이 돈을 저축만 했기 때문에 정부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저축률은 떨어지고 오히려 돈을 찾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줄 사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줄 사람이 없으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폭락합니다.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국채 60% 폭락이라는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나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일본 청년들의 분노입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화끈한 성장을 본 적 없는 세대입니다. 자신들은 평생 벌어서 노인들의 연금을 대고 국가의 막대한 빚 이자를 갚는 데 청춘을 다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회는 폭발합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내부의 분열입니다. 세대 갈등, 계층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정치인들이 쓰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공통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결속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기 직전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생존 전략 3단계를 제시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조언이 아니라 국가적 존망이 걸린 생존 가이드입니다. 첫째, 금융의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일본 국채가 폭락하고 엔화 가치가 요동칠 때 우리 금융시장이 휩쓸리지 않도록 일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갈 때 우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합니다. 일본의 파산이 우리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기술과 공급망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건 기억하시죠?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 전쟁 준비 체제로 돌아서거나 경제적 자멸의 길을 걷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우위에 있는 기술과 소재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핵심 산업에서 일본산 소재와 장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자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안보적 대비입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고 미사일을 사 모으는 것을 단순히 방어용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들이 내정 파탄의 돌파구로 우리를 지목할 때를 대비해 우리는 압도적인 억제력을 갖춰야 합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한국을 때리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계산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경제적 군사적 실력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우리는 일본 내부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쟁 준비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설마라며 방심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통장 잔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미사일 창고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국채 60% 폭락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발의 파편이 우리에게 튈지 아니면 우리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정한 동북아의 리더로 우뚝 설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이 처한 철천조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의 실체와 그 빚이 가져올 국채 60% 폭락이라는 재앙,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정말 전쟁이 터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저의 최종 답변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이미 경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일본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최후의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국채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르고 이자 부담이 세수를 집어삼키는 순간 그들이 무력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반전시키려 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2차 세계대전 때도 사람들은 설마라고 했지만 역사는 항상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딱 3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국채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곧 국채 60%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일본은 역사적으로 내부의 내정 파탄과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항상 외부로 총구를 돌리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셋째, 현재 일본의 사상 최대 방위비 증액과 선제 타격 능력 확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경제 붕괴 이후를 대비한 치밀한 전쟁 설계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2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본 경제의 지표를 남의 나라 일 보듯 하지 마십시오. 일본 국채금리가 요동치고 엔화 가치가 폭락하는 뉴스가 들린다면 그것은 곧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요동칠 것이라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공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반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일본이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폭주에 대비해 철저한 경제적 군사적 방어막을 구축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부채는 숫자가 아니라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일본이 쥐고 있는 그 빚의 칼날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나눈 이 충격적인 진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1톤 조엔의 빚더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일본의 위험한 도박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1시간 분량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시대를 읽는 안목을 넓혀주는 소중한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일본의 폭주를 막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